2007년 1월 어느 날 미국 미주리주에서 벤이라는 소년이 실종됩니다. 4일 후 다행히 벤은 한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크우드는 미주리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도시입니다. 마이클과 쇼는 커크우드의 한 붉은색 벽돌 아파트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모두 두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로 알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4년 넘게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이웃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세 전후로 보이는 마이클은 피자 체인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과묵하고 이웃과 왕래가 많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가 헌신적인 아버지라고 느꼈습니다. 쇼는 다소 수줍음이 많았고 15살 전후의 청소년처럼 보였습니다. 쇼는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했고 아버지인 마이클과 함께 자주 쇼핑을 하기도 했었죠. 어쩌면 쇼는 곧 만 16살이 되었고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이클은 쇼에게 자신의 흰색 픽업 트럭으로 운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쇼는 20대 이웃인 토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주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토니가 수상하게 느낀 점은 쇼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쇼는 홈스쿨링을 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비록 쇼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었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쇼는 얌전한 성격이었지만 늦게 귀가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늦은 밤 쇼는 경찰로부터 4차례 검문을 받기도 했었죠. 보수적인 커크우드에서는 밤늦은 시간 보호자의 동행 없이 미성년자가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2006년 9월 29일 밤 경찰은 쇼를 발견했고 쇼는 경찰에 자신의 이름이 쇼 데블린이며 1991년 7월 7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쇼를 훈계한 후 경찰차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쇼의 사소한 일탈을 제외하면 아버지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2007년 1월 8일 커크우드에서 약 27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벤이라는 소년이 실종되고 맙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벤은 학교를 마치고 평소대로 스쿨버스에 탑승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벤은 집에서부터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그때 학교 선배인 미첼도 함께 내렸습니다. 벤과 미첼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각자 집 쪽으로 걸어갔죠. 당시 벤은 성장 발육이 느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벤의 생활 패턴은 매우 규칙적입니다. 학교 후 항상 벤은 3시 35분경 집으로 돌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시 10분이 되어도 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은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벤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누구도 벤을 만나거나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이 벤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그는 학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으며 가출할 동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벤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그렇게 그날 밤 벤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도 진행하게 됩니다. 탐문을 이어가던 중 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 미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은 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에 미첼은 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근처 친구 집에서 몇 분 동안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미첼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그런데 그 친구는 미첼이 놀러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첼은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했고 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근처 언덕으로 걸어가 자신이 주차해 둔 픽업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첼은 운전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증이 없었고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조사를 이어가던 중 오히려 미첼이 목격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첼이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벤을 보지 못했지만 과속하는 흰색 픽업 트럭을 보았다고 말했죠. 아쉽게도 미첼은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했고
운전자의 모습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미첼은 광적인 트럭 마니아였습니다. 다행히 미첼은 그 흰색 트럭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트럭은 낡고 너덜너덜한 닛산 픽업 트럭이었으며 캠핑카 쉘이 장착되어 있었고 왼쪽 후방 팬더가 녹슬었다는 등 미첼은 그 트럭의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죠. 미첼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처음에 경찰은 관심의 굶주린 10대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미첼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미첼에게 거짓말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었고 미첼은 성공적으로 거짓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미첼의 주장을 믿게 되었죠. 실종 다음 날인 1월 9일 벤의 실종자 포스터가 배포되었고 비슷한 의심 차량의 사진도 기재되었습니다. 이때 범죄 작가인 미셸은 벤의 실종 정보를 접한 후 4년 전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11살 소년과 벤의 실종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소년 모두 남자아이였고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1월 11일 커크우드의 경찰관인 게리와 크리스는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던 중 두 경찰관에게 흰색 픽업 트럭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벤 실종 사건의 용의 차량과 특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주민이 다가와 그들 경찰관에게 벤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봤다며 며칠 동안 이 차량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그 차량의 소유자가 1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장한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리와 크리스는 카메라를 들고 그 흰색 트럭의 사진을 꼼꼼히 찍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로 향한 뒤 벤 사건 담당 경찰서로 자신들이 찍은 트럭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당 수사관들은 그 픽업 트럭 사진을 보고 자신들이 찾고 있던 용의 차량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차량의 소유자를 조회해보니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이었죠. 게리와 크리스는 마이클의 아파트로 향했고 그때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게리와 크리스는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당신의 픽업 트럭이 벤 실종과 연루돼 있는 것 같다며 집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들의 부탁을 거절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이클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1월 12일 아침 마이클은 자신이 근무하던 피자 가게에서 체포되었고 예상과 달리 신문 과정에서 마이클은 자신이 벤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마이클의 아파트로 향했고 다행히 소파 위에 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 옆에는 15세 전후로 보이는 소년도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웃들의 말대로 마이클의 아들로 생각했고 의례적으로 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숀 홈백이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숀 홈백이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범죄 작가인 미셸이 언급한 4년 전 실종된 11살 소년이 바로 숀 홈백이었죠. 지난해 여름 10살 때 유괴됐다 8년 만에 발견된 오스트리아 소녀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4년 6개월 전 유괴된 소년이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8일 미주리주에서 벤 오운비란 13살 소년이 유괴돼 이를 찾아 나섰던 경찰이 나흘 만에 소년을 발견했는데 오운비가 발견된 집에서 4년 6개월 전 11살 때 실종됐던 숀 혼백이란 소년도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이 집 주인 41살 마이클 데블린의 이웃들은 평소 소년들이 데블린과 친부자간처럼 보였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급 유괴 혐의로 기소된 데블린에게 다른 혐의도 있다고 밝혔으나 그 이유와 정확한 유괴 정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숀은 1991년 7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지 몇 달 후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두 누나와 함께 어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숀이 6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크레이그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크레이그는 숀과 그의 누나들을 세심하게 보살폈고 숀 역시 크레이그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었죠. 2002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 15분 당시 11살이었던 숀은 부모님과 포옹한 후 5시까지 집에 돌아오겠다며 놀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숀은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넘어도 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쇼는 종종 2, 30분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쇼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죠. 쇼네 부모님은 차를 몰고 온 동네를 살펴보았고 쇼네 친구의 집에도 가보았지만 그 친구는 쇼이 놀러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오후 8시경 결국 쇼네 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짧은 조사 끝에 납치 사건으로 결론 내렸고 곧 FBI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나섰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을 이어나갔지만 끝내 쇼는 발견되지 않았었죠. 광범위한 수색 끝에 경찰은 쇼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서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몇 달 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쇼네 부모님은 쇼이 자주 놀던 공원에 기념비를 놓아두기도 했었습니다. 2002년 10월 6일 오후 마이클은 쇼를 납치한 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쇼에게 몹쓸 짓을 하였고 결박한 뒤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쇼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쇼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눈치챘고 마이클에게 살려준다면 말을 잘 들을 것이며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쇼에게 만약 탈출한다면 즉시 부모님을 살해할 것이라며 거의 매일 위협했습니다. 마이클의 키는 193cm였으며 덩치가 있었기 때문에 쇼는 자신의 부모님이 마이클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쇼는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고 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마이클은 쇼이 탈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때부터 마이클은 더 이상 쇼를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쇼는 잠시 동안 외출할 수 있게 허락받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게 됩니다. 점차 쇼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은 쇼에게 휴대폰을 선물하기도 했었죠. 쇼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힌 적 없으며 이웃들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홈스쿨링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었죠. 쇼의 부모님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심령술사였던 실비아는 쇼의 부모님에게 납치범의 차량이 파란색 쉐보레 차량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심령술사에게 아직 쇼이 살아있는지 물었고 심령술사는 아마도 쇼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쇼이 좋아했던 공원에 부모님은 기념비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쇼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새로운 먹잇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무려 2달 동안 물색한 끝에 2007년 1월 8일 벤을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1월 12일 경찰은 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누구도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숀도 함께 구출되었죠. 숀의 어머니는 숀이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숀의 아버지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죠. 곧 이 사건은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언론은 이 사건을 미주리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이클은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자를 사러 온 많은 경찰관들이 그를 알고 있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 마이클은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1965년생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몇 년 후 마이클은 한 가정에 정식으로 입양되었죠. 마이클은 16살 때부터 그 피자 가게에서 근무했고 무려 20년 동안 결근하거나 지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한때 활발한 인물이었지만 2002년 당뇨병으로 인해 2개의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친구들과 멀어졌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집에서 보냈죠. 아마도 발가락 수술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고 수년간의 어두운 환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마이클의 컴퓨터에서 수많은 비디오와 사진을 발견했고 일부는 그가 직접 촬영한
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74개의 종신형과 징역 20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종신형은 각각 30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의 총 형량은 4,240년입니다. 옥중에서 마이클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여러 차례 얻어맞았고 그로 인해 관리자들은 마이클을 다른 주의 교도소로 이송하거나 아니면 마이클에게 새로운 신분을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벤과 숀의 가족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숀은 납치된 4년 3개월 6일 동안 탈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귀가해 경찰에게 4차례나 검문을 받았고 그때 실명만 밝혔다면 충분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심리 전문가들은 숀이 마이클에게 무자비한 학대와 위협을 받은 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견해는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에서 해결의 열쇠를 안겨준 사람은 트럭 애호가인 미첼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미첼은 경찰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포상금을 받기도 했었죠. 또한 모터쇼에서 크라이슬러 관계자는 미첼에게 픽업 트럭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숀의 양아버지는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떠나기 전까지 그는 숀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